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행복한 사진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행복한 사진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정도 좀 이해되십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죠. 참 정의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많은 행복 심리학자들도 감히 정의를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 이 행복이라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어떻게 사진과 행복을 알려드릴까, 그 연관성을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행복으로 가는 어떤 기술적인 것,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좋은 사진을 찍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사진을 하게 된 이유, 계기, 그런 스토리를 사진적인 마인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내용은 끝에 간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진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토로 제이크 이미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진작가 정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나 이 사진 보고 오셨다면 네, 지금 실망하시더라도 도중에 나간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아요. 똑같죠? 네, 앞에 두 분. 지금 동공이 흔들리십니다, 지금. 네, 그렇다고 해주셔야죠. 네, 시작해 볼게요. 우선 사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사진 작가 시대라고 하죠.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뭐 값싼 DSLR부터, 미러리스부터 값비싼 DSLR까지 많이 들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씩 사진을 찍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고객의 사진을 찍지 않을 때에도 스마트폰으로 뭐 풍경도 많이 찍고 사람도 많이 찍고 정말 많이 찍거든요. 왜 우리는 사진을 찍을까요? 앞에 계신 선생님, 왜 사진을 찍으십니까? 기억하고 싶어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선생님은 같은 맥락이고요. 선생님은요? 같습니다. 또 다른 답변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사진을 찍는 이유.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아, 업그레이드된 분이시네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사진은 지금 현재를 기록하는 도구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록 매체들보다 가장 좋은 기록의 도구라고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네, 사진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나무 박스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멀리 있는 풍경이 반사돼서 들어오죠.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사진 카메라가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기록의 도구로서. 예전에 예술가, 즉 미술가들은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욕망에 이러한 사진에 카메라의 도구를 썼던 것이죠. 실제로 카메라가 발명되고 난 후에 사실주의화가 작품은 이렇게 원근법이 나타나고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시죠. 그리고 뭐 옆에 양옆에 어떤 사람들도 같이 웃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간을 그냥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순간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 거 맞죠? 이것은 정말 카메라의 아주 고도의 그런 기술력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간을 포착하는 빠른 셔터 스피드의 기술력으로 이런 사진의 순간을 캡처한 거죠. 그게 사진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진 찍는 것이 카메라 기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고 어떻게 구도를 잡고 또 어떤 구성을 할 것이며 어떠한 타이밍으로 촬영을 하고 주제와 부제를 나눌 것이며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감성으로 찍을 것인지에 대한 사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진을 보고 되게 흐뭇해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코치님의 사진이에요. 저 원하시면 번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진 찍는 그 자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사진을 찍는 것은 보는 행위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셔터를 누르기 이전에 저희는 뷰파인더나 뒤에 LCD로 풍경을 먼저 봅니다. 그런 후에 셔터를 누르게 되죠.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본다는 것의 그 시각적인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물체가 즉 빛이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고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과가 있다, 사과가 존재한다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시각적인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카메라의 기술도 사실 이거와 동일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제가 보니까 아주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빈말이에요. 자, 예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가요. 저 턱을 개고 있는 저 여성분인데 제 여자친구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저 여자분만 집중해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진이 관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심이란 단어는 볼관자가 아니라 관계할 관자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이 마음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볼관, 마음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성이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자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 여성은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선에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진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다, want와 보다, look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어떤 것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이거든요.
좀 어렵나요? 아니면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말이 있죠. 제가 혹시 여기 강의장을 들어오면서 벽에 있는 큰 사진을 보셨습니까? 흑백에 안개 낀 사진을 보신 분. 근데 분명히 엄청 큰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대형의 사진들이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강의장을 오늘 포함해서 4번 정도 왔어요. 근데 오늘 발견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게. 분명히 사진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못 본 겁니다. 사진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파울 클레의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보이게 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를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예술이라는 물건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가만 존재할 뿐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의 의미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여기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경복궁의 하원이에요. 비원. 다들 아시죠? 사진은 원래 존재하고 있는, 원래 위치하고 있는 무언가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음에 의해서 그것을 찍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진기로, 카메라로 이것을 찍지 않았다면 이 풍경은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로 그 이전에 제가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풍경이 이제 사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을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것.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마음과의 대화에 대해서 또 사진적인 의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지금 사진 쪽에서 캐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끄집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심해야 된다. 정확히 어떤 의미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진을 보고 드시는 생각. 따뜻한 봄날. 선생님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표정이 어색하다. 닮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따뜻한 느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레어 보인다. 이분한테 좀 죄송하네요. 아름답다는 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따스한 느낌이 든다. 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설레어 보인다. 어색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따스하다. 뭐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단어들이
이렇게 느낌을 이야기하는 추상적인 단어라는 것. 그렇나요? 여자다. 꽃을 들고 있다. 잔디밭에 누워있다. 물론 말씀하셨죠.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캐치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로부터 나오는 추상적인 정보가 더 많이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렇습니까? 왜 추상적이고 이런 주관적인 단어만 생각이 날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본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죠.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여기 사진을 보면요.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뒤에 보이는 나무, 어떤 자연이 보이고 오렌지 빛깔의 햇살,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여성, 꽃을 든 여성이고 잔디 위에 앉은 이런 객관적인 사실적인 정보가 모여서 하나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사실적인 정보만을 캐치하신 분? 느낌으로 다가오죠? 사진 작가하고 그리고 사진 그리고 감상자. 사진 작가는 앞에 객관적인 요소들처럼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객관적인 요소를 프레임에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이 만들어지고 감상자, 즉 독자는 그 객관적인 요소를 캐치해서 하나의 감성적인 2차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진을 찍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고개를 끄덕 하시네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은요, 이런 사물 자체 디테일, 프레임, 그리고 어떤 뭐 타이밍이나 그들만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찍고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여기 하나 사진이 있어요.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많이 드릴 겁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산한 느낌,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죠? 네. 옆에 분은요? 네,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안하고.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작년에 전시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전시는 존재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였는데 사실 제가 찍은 이 사진은 예전에 제가 힘들 시절,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고 많이 힘들 시절,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흔들림을 발생을 시켰고 조리개를 조여서 어둡게 촬영을 하고 또 색을 좀 빼서 스산하고 좀 쓸쓸하고 외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이런 요소들은 다 객관적인 사실적인 요소들이죠.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어둡다. 스산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또 외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객관적 요소를 통한 느낌을 하는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고 선생님들이 외로운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느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사진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텍스트보다 더 강력하고 다른 디자인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또한 사진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 느낌을 받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사진이에요. 가거도 혹시 아십니까? 거제에 있는 가거도. 가거도에 있는 섬에 가서 두 분을 찍어드렸는데 제가 이 두 분을, 제 부모님을 왜 찍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록하고 싶어서고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맞습니다. 기록하기 위함이고 그거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며 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가 바로 기록하기 위함이고 기록하고 싶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기록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진을 찍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많이 찍는 이유죠.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진은 그냥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내용. 단순히 앞에 있는 어떤 사물,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찍고자 하는 작가, 즉 포토그래퍼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캐치하는 거죠. 다시 재탄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질문입니다. 저기 맨 뒤에 계신 선생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또 맨 뒤에 계신 선생님은요?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저 답이 없는 건 늘 질문합니다. 저분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거. 맞습니다. 정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라는 건 정말 어떤 주관적인 것이고 어떤 마음이 갖냐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타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행복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기쁨. 사실 참 말이 어렵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쁨을 느끼는 게 바로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여기서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역시도 저고요. 지금이 낫죠? 3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을 왔을 때 제약회사를 다녔었어요. 첫 회사로 중견 제약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약 2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의 사진작가로 돌아섰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너무 일도 사실 재밌었고, 평일이면 일도 야근도 많이 하고 운동 가고 주말에는 영어 학원까지 다니면서 1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일은 재밌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었어요. 남을 보고 달렸었거든 제가. 남을 보고 공부를 했고, 남을 보고 영어 학원을 다녔고, 남을 보고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펙이 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펙이 아주 뛰어난 서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이 카메라를 하나 사면서 바뀌었어요. 1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행복이 안 보였고 비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일은 재미는 있었지만 이 재미가 계속 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은 매일 회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3개월 동안 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말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좀 더 큰 도전을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 고민으로 한 3개월 정도를 많이 울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하나 삽니다. 예전부터 사실 저는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용돈도 맨날 부모님께 매달 받아가면서 카메라까지 사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꾹 참고 있다가 월급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돈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카메라를 하나 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서울 근교, 인천이나 경기도 다양한 곳에 다니면서 혼자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이요. 여기는 송도, 인천 송도, 다들 아시죠? 여기는 지금은 폐역이 된 진주역이고요. 광화문, 여기는 홍대, 합정역 근처. 여기는 장미계단이라고 해서 종로 쪽에 있는 한 시설물입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는 대부도라고 하는 저기 수원 쪽에 있는.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사진들의 느낌을 한번, 그 공통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때 심리 상태를 담은 사진인데, 빛을 많이 찍었어요. 역광에서. 이 사진도 역광이죠. 이 사진도 역광입니다. 역광이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바라보는 것, 멀리 바라보는 것. 그때 저는 아마 제 스스로 미래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딘가? 내가 해야 될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답을 사실 못 찾았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사실은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연호야, 너 회사 그만둬. 뭐 해? 제 스스로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러질 못했어요.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계속 그냥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자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사진작가로의 꿈을 잡은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하고 싶어서 그냥 회사를 무턱대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바로 퇴사한 지 이틀 만에 유럽으로 떠났어요. 바로 카메라 하나 들고 2달 동안 사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제 행복이 시작됐어요. 사실 여행 가면 많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면 행복하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첫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땅을 밟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 좋다, 아 행복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여행 많이 가시나요? 이 60일의 유럽 여행이 사실은 내면의 아이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설정했습니다. 제가 2년 4개월 동안 업무를 본 게 뭐냐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의사분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저는 프레젠터로서의 역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엄청 소심했어요. 남들 앞에 선다는 게 정말 두려웠거든요. 수십 번 연습을 해도 10명만 모여있으면 혼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PT도 망친 적이 사실 있습니다. 중요한 PT에서. 저는 바뀌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고 제 스스로의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사실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무턱대고 그만두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자.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자라고 혼자 프로젝트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60일 동안 이 정도의 인연을 다시 만나고 왔습니다. 거의 하루에 1명 정도는 만나고 온 셈이죠. 여행을 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뭐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 시간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또한 좋은 사람들, 좋은 장소, 좋은 음식을 통한 만남과 시간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만끽합니다. 저는 이 유럽 여행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 서기를 수줍어했던 사람이 인물 사진을 많이 찍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유럽에 가서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했고 사진을 다 찍어주고 그 사람들의 포즈를 잡아주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했던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람을 찍어주는 그 자체로서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사실 선택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사진은 보이는 것을 보여지는 것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 원래 있던 풍경도 누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찍었던 70명이나 찍었던 그런 사진들, 인물 사진을 통해서 그냥 대충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다가가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사진을 찍기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충분히 좀 친해진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풍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가지지만 풍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찍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인물을 찍는다는 것은 먼저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좋은 표정도 나올 수가 있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또한 제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앞에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맞는데 바로 여기 이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 때문에 저는 완고하게 제가 사진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때도 카톡이 있었어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일정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장소에서 제가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건데 너 같이 갈 사람.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한 명이. 외국에서 여자하고의 단독 여행은 썸을 이룬다는 거 아시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여자아이하고 같이 다녔고 사진 찍을 매직 아워, 특히 일몰이 지는 아주 좋은 색깔을 만드는 그 시간대를 매직 아워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되자 저는 그 아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걔가 뭐라고 하든 말든 혼자 놀든 말든 전 여기서 느꼈어요. 아, 여자도 마다하는 사진 정말 해야 되겠구나. 아주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 감정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데 나타나는 내면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유럽 여행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어떤 감정 상태를 사실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럽 여행이 사실 단순 여행의 즐거움보다 단순 여행의 행복함보다 특별함이 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더 좋은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게 사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페이스북에 행복은 뭘까요? 라고 포스팅을 해봤어요. 치킨, 빵, 뭐 그냥 있는 것, 세이클러브 아주 좀 떨어지죠. 나의 삶, 그리고 좋은 느낌, 나 자신, 마음, 뭐 기다림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사람마다 다르죠. 행복의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만이 정의할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닌 자기 주도적인 생각 그게 저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그런 마음과 근데 행복과 사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특권에 보면 쇼나처의 행복의 특권에 보면 행복에 대한 최종 심판관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다들 동의하시죠? 행복은 누가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가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저분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 찍는 것은 결국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고 사진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함을 느낄까요?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신 것 같은데. 언제 행복함을 느끼세요? 푹 잘 때.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은 같이 계시니까 뭐 행복하실 것 같고 패스할게요. 별로 안 행복하신가요? 밑에 지금 밟고 계신 거 아닌가 혹시? 선생님 어쩔 때 행복하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선생님 어떨 때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잡아봤어요. 물론 이것도 제 기준이고 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거 할 때 행복하시죠? 좋아하는 거 할 때 뭐 짜증내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는 자수할 때 행복하시죠? 그렇죠. 이분은 자수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빵을 먹을 때 행복하시죠? 좋아하는 사진 찍을 때 행복하시고. 좋아하는 걸 할 때 저희는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또한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행복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리더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타인의 결정이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진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해도 다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절대 같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슷하겠지만 다 세세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죠. 마치 리더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사진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사진을 찍어 와라. 어디 가서 어떤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또 사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진 사이트에서 또 어떤 사진을 보고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모방을 먼저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저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라고 해도 기술적인 것을 알려줘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적인 수치로 촬영을 해도 다른 사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커플 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죠. 두 분 혹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꼭 애인이나 어떤 이성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가능하고요. 가정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누구와 자기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저희는 행복감을 느끼죠.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뭐 유니세프나 어떤 기관에 기부도 하시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데에는 남을 많이 도와줄 때, 봉사활동을 할 때도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나요? 그렇습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타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일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사진은요, 저기 사진을 찍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aking a photo죠. 맞죠? taking a photo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진은 taking이 아니라 giving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고객이 저한테 프로필 사진을 의뢰합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저는 2번의 미팅을 가져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잘 찍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겠어요? 근데 고객은 자연스럽고 이쁜 거 원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2번도 부족합니다. 최대한 많이 만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촬영을 해야 그나마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테이킹 이전에 먼저 기빙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행복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이쁜 사진을 찍을 때, 평소에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어떤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음가짐이 어떻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 사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행복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너무 좀 딱딱한 내용인가요? 사진을 관심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좋은 사진이 과연 뭘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사진을 얻고 싶기 위한 원함이죠. 그렇죠? 좋은 사진을 얻는 것이 바로 사진을 잘 찍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메시지. 어떤 말씀이냐면 남들이 찍었던 똑같은 사진을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에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마음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강의를 하고 어떤 기술을 알려드릴 때도 기술 먼저 절대 알려드리지 않아요. 사진을 왜 찍고 싶은지, 그래서 여기 왜 오셨는지 생각을 먼저 깨우치게 하는 게 퍼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런 후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저는 후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풍경을 찍으실 때도 물론 대부분 사진들이 이렇습니다.
딱 지나가다가 아 좋다. 좋아서 그냥 찍는 부분이 많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셔터 사진 누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요. 아, 이 사진 내가 왜 찍고 있나? 내가 왜 찍지? 그런데 반대로 매 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은 순간적인 거잖아요. 특히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딱딱 찍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그런데 그 빠른 시간에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생각을 담고 그럴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후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딱 찍고 아 이거 왜 찍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시간이 많은 여유가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러 갈 때 미리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죠. 아 예를 들어 나 의자 사진을 찍고 싶다. 근데 의자가 과연 의미하는 게 뭐지? 의자와 나의 연관성은 뭘까? 이런 걸 한 번씩이라 좀 염두에 두면 좀 더 다른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거죠. 나는 이 사진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아까 좋은 사진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좋은 사진을 왜 나누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사실 모든 사진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에는 객관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떤 생각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기록일 뿐이에요. 물론 단순한 기록도 사진으로서 좋은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들.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정보만 어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록용으로 찍는 사진의 경우에도 이미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찍을 때 그리고 그 사진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사진으로 뭐 블로그 올리거나 SNS 올려서 생각을 적을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찍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찍을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의자가 좋아서 찍었는데 한참 1년 후에 제가 다시 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게슈탈트 이론을 좀 배우고 있었어요. 게슈탈트 빈의자 기법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심리 치료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엄청 뚱뚱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뚱뚱하다고 하는 건 자기 관리를 못했고 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엄청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여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사한테 다가갑니다. 저는 더 이상 이쁘지 않아요. 살 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수가 옆에 있는 빈 의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빈 의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빈 의자예요. 빈 의자에 너가 예전에 이뻤던 모습을 떠올려 봐라.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려 봐라.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게슈탈트 빈 의자 기법입니다. 저는 좀 반대로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저도 빈 의자 찍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사진에는 의자 사진들이 사실 많아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찍고 다양하게 의자를 돌려서 의자를 눕혀서도 찍고 있습니다. 의자는 예전에 아무나 못 앉았어요. 지금 다 의자 앉고 계시죠?
예전에는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머지 그 이하의 계급의 사람들은 바닥에 앉았어요. 의자는 명예를 의미하거든요. 명예가 높은 사람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자기 다리를 통해서 사람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의자의 두 가지 특성이 정말 좋아서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의자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어쨌든 그냥 놓여져 있는 풍경 사진에 생각을 담았을 뿐이에요. 그게 정답은 사실 아닙니다. 저의 사진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선생님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요, 뒤에 보면 이렇게 길이 나열져 있죠. 그리고 한 길가의 중앙에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연호 작가님, 잠깐 쉬고 일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요. 또 저와 다른 느낌을 얘기했죠. 그래서 사진은 찍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넣어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간략히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 강의에서 워크아웃으로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포맷이라고 하는 Format of Art for Teaching이라고 하는 교육 체계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서도 활용하고 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자기소개에서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if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교육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단순히 사실 한국의 교육이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주입식이 많잖아요. 남들도 하니까 따라가는 것도 사실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육법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너가 배울 것은 이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해. 이러한 방법으로 배우면 되고, 이랬을 경우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즉 어떤 주제부터 방법 그리고 철학, 그로 인한 미래의 꿈까지 심어주는 교육법이라고 해요.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if가 맨 끝으로 가도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순서는요, 처음 사진을 접하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처음 사진을 접하신 분들은 사실 찍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 주변에 사진 찍으니까 재밌으니까. 사람을 찍는 것도 좋고 풍경 찍는 것도 좋고 꽃을 찍는 것도 좋고, 어떤 그런 세세한 분류가 없을 때 필기하셔도 됩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럴 때 if 먼저 적용을 하게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진을 배우고 오신 분들한테는 if가 맨 끝으로 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진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고 있는 분들한테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적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진 같으세요, 이거? 어떤 사진 같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악가입니다. 다. 뒤에 4명은 성악을 하고 있고 앞에 한 명은 아주 익살스러운 춤을 추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중대를 졸업하면서 재미삼아 촬영했던 사진인데, 팀이 원래 성악을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춤을 추고 있어요. 누가 뭐라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만의 사진 스타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가장 중요합니다. 노출을 이해하는 것. 사진은요, 바로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을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도 필요하고 어떤 실습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진은 사실은 빛을 찍는 거거든요. 앞에 선생님을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뒤에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반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셔터를 통과하고 카메라 센서나 필름에 닿는 것, 조사되는 것을 노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사진을 찍는 게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벗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노출이. 그래서 노출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노출을 잘못 맞추게 되면 어두운 사진이 나올 수도 또 잘못 맞추게 되면 밝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밝은 사진, 어두운 사진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의도한 바는 중앙에 있는 사진인데 노출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양쪽에 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오븐에 피자를 넣습니다. 시간하고 어떤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춰서 타거나 아니면 덜 익거나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서도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카메라에서도 찍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찍고 싶은 어떤 풍경을 위해서 정확한 카메라의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노출이 이런 거예요.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까만 방에서 화가 그림을 그렸었죠. 그 까만 방을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까만 방입니다. 까만 방. 실제로 셔터를 누르기 이전에 카메라 상태는 새까맣게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며 저렇게 셔터를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고 또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렌즈를 처음에 통과하고 조리개라고 하는 렌즈의 한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데 문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이 크면 클수록, 창이 크면 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죠. 창이 적으면 그만큼 빛이 적게 들어오죠. 그 문의 크기, 창문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빛의 양이 amount입니다. amount of light. 그런 후에 빛이 렌즈를 통과한 후에 바디에 닿게 돼요. 바디에는 첫 번째 관문으로 셔터가 존재합니다. 셔터는요. 문이 닫히는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문이 10초 동안 열려 있거나 아니면 5초 동안 열려 있거나 당연히 10초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셔터 스피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셔터를 통과한 빛은 맨 끝에 센서로 닿게 되고 이제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센서에서도 노출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해요. 격렬할수록 꽉 안죠. 그리고 싫어할수록 밀어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수치를 ISO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빛을 수용합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요. 숫자가 적으면 빛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는 100이 기준이고요. 100, 200, 400, 800 두 배씩 올라가면서 빛의 양도 두 배씩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빛을 똑같습니다. 조리개 문의 크기든 그리고 셔터에서 문의 속도든 그리고 ISO 수치든 결국 이미지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지의 밝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이미지가 밝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빛을 더 적게 받아들이면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조합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커니즘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왜 사진을 찍는지에 대한 이런 의문을 먼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즘에는 저도 그래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폰은 사진 너무 많이 잘 찍혀요. 카메라를 안 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스마트폰으로는 이런 조절을 하기가 어렵죠. 물론 어플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도 하지만 카메라의 느낌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많이 그 조절이 힘든데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은 그냥 오토예요. 노출을 그냥 자동적으로 측정해서 찍어주는 것이죠. 오토로 하는데 이런 조작법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을 때는 그냥 생각을 적용하시는 게 더 좋은 사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정확한 자세, 구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3분할법에 의해서 많이 찍어요. 이게 사실 근거 없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나선, 황금 비율에 의거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실제로 사람이 사진을 인식하는 그 시스템이 어떤 피사체가 정가운데 있는 것보다 양쪽에 있을 때 더 안정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건 사실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하거나 어떤 아마추어를 위한 카메라 강의를 갔을 때 사진은 정말 잘 찍어요. 다들. 피사체도 잘 구분하고 아웃포커싱도 잘하고 노출도 잘 맞고요. 근데 단 하나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수평선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수평선을 사진의 구도를 인식할 수 있는 선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 뒤에 있는 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스크린의 수평선 때문에 사진이 길어져 보이죠. 풍경에서도 바닷가를 찍는 풍경에서도 그리고 땅을 찍는 풍경에서도 분명 사진에서는 이런 선적인 라인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기울어지게 되면 사진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에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진들의 대부분들이
계약선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참 불안했나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안정된 구도가 정말 좋아요. 이런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캐치해서 촬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사진 찍을 때 먼저 프로세스로 마음을 먼저 연다고 했죠. 그래서 미팅을 먼저 한다고 했죠. 결국 같은 말이에요. 혹시 영상을 찍으시거나 어떤 그쪽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는 데에는, 영상에서 사람을 찍는 데에는 다양한 구도들이 있어요. 다양한 앵글의 각도가 있습니다. 밑에서 찍게 되면 그 피사체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저희가 존경하다 할 때 영어로 look up이라고 하죠. 위로 보는 거. 사진에서도 똑같습니다. 물론 밑에서 찍으면 다리가 길게 나오고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 그리고 위에서 찍을 때 아주 좀 큐티한 사진이 되죠. 이거는 다리 짧게 나오고 얼굴 크게 나오고 그 이쁜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밑으로 깔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를 찍거나 어떤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게 위에서 찍거나 아래에서 찍거나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하신 분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의 사진을 눈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보는 사람이 또 불안해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합니다. 이렇게 의자 앉기도 하고 딱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그 사람하고 대등하다. 물론 표현은 대등하다 나쁜 표현이지만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사진 많이 찍죠. 사실은 애기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진들이 애기가 다리가 짧게 나오고 얼굴 크게 나옵니다. 위에서 찍기 때문에 위에 키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이뻐요. 애기는 어떻게 찍어도 이쁜데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애기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면 쉬는 시간 안 가지고 빨리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데 카메라를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어느 카메라가 좋을까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모든 카메라 써본 것도 아니고 저도 캐논이라는 브랜드만 쓰고 있는데 물론 이런 질문을 받으면 검색을 좀 해봅니다. 리뷰 찾아보고 이래 좋다 저래 좋다. 근데 그걸 참고하라고 하고 결국은 맞는 거 사세요. 가격에 맞는 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비싼 카메라가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아주 크게 인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찍는 게 인쇄용인가요, 사실은? 아니죠. 일상에서 찍는 게 물론 인쇄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블로그나 어떤 SNS 그리고 공유하기 위한 웹용입니다. 하죠. 1m도 가능하고요. 예.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기능도 있고요. 밖에 사진 보신 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밖에 사진도 저도 들었습니다. 한 장을 딱 찍은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찍어서 붙인 겁니다.
포토샵에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찍어야 되는, 넓게 인쇄해야 되는 사진을 미리 자기가 구역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찍고 몇 장을 포토샵에서 오토로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사실 퀄리티의 문제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 크기와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크기가 다르겠죠.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500원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 크기는 쌀만 한다고 해요. 쌀.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아웃포커싱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아웃포커싱이란 초점 맞는 부분을 제외하고 배경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배경이 날아가는 정도를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카메라예요. 센서가 더 크기 때문에. 센서가 작으면 그게 더 표현이 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진을 찍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어두운 데서 찍으면 이렇게 많이 뭉개져요, 사실은. 그래서 빛이 밝은 곳에서 찍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여기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강의장을 한번 돌려보세요. 조금 밝다고 느껴지시죠? 사람도 볼 수 있는 정도고. 그런데 실제로 카메라가 느끼는 건 훨씬 더 어둡게 나옵니다. 저희가 느끼는 밝기랑 카메라의 밝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찍으면 이 정도 밝기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나오지만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하나 더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뭉개져 있고 이렇게 점들이 많습니다. 사진에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없게 되면 마지막 관문으로 센서의 ISO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미지의 퀄리티는 떨어져요. 노이즈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두운 데서 사진 찍게 되면 사진이 다 안 보일 겁니다.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 다 뭉개져. ISO가 증가했고 노이즈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스마트폰은 약해요. 아주 좋은 카메라일수록, 비싼 카메라일수록 그것이 강하고요. 사실 그 차이일 뿐이지 사진을 찍는 데에서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사진작가라는 생각을 사실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그냥 어떤 행사를 찍을 때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냥 마음이에요. 행사에 어떤 의뢰를 받게 되면 단순히 가서 행사에 어떤 정보만 찍고 오기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경쟁력도 사실 없고,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은 사진작가라는 생각을 좀 버립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그냥 욕심을 좀 버리는 것 같아요. 잘 찍고 싶은 어떤 욕심을 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있는 자연스러움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좀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난 지금 개인적인 좀 팁이에요. 결국 사진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장비도 필요하고 기타 어떤 상황이나 정말 행운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찍기 위한 것은 준비를 하고자 하는, 찍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요,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진 자체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스스로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그게 트레이닝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민의 집이라는 사진 아시죠? 사진잡 아시죠? 어떤 거냐면요.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는 아버지가 딸의 어린 모습부터 시집 보내기 그날까지, 외국으로 시집 보내기 그날까지 계속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만든 사진집입니다. 한 딸아이의 일생이 다 그려져 있죠. 물론 결혼한 이후에는 없지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결국 돌아가면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대학교 4학년 때 자소서 하나 없었고 영어 점수가 600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캠프에 가서, 리더십 캠프에 가서 한 대표의 어떤 말을 듣고 터닝 포인트를 잡습니다. 엄청나게 감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생생하게. 근데 두려운 것은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질까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이 없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뭐 터닝 포인트나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좋은 행복한 사건에 사진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식 사진이 없다면.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어떤 기술도 아니고 어떤 사진 잘 찍는 방법도 사실 아니에요. 제가 그 행복의 마음과 사진을 엮었던 이유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소소한 것을 찍으면서도 행복을 좀 느끼시길 바라고, 그 사진이 주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난해한 강의를 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정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